합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겉도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당과 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차 추경 심사에서 과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욱 외래교수,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금 계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하겠다면서 기존에 밝혔던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해서 다시 좀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겠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전제 조건을 김부겸 총리가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네. 결국에는 기존의 80%에서 지금 조금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 저는 여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당초 70에 합의했던 것이 이제 80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우리가 예측치 못한 이런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물길이 바뀌었으면 배의 방향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이 5차 재난지원금이 얘기된 게 10년 초에 대통령 기자회견하면서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 전 국민에게 이제 우리가 위로금을 좀 드려야 하겠다라는 말이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시초가 돼가지고 쭉 진행돼 온 건데 지금 상황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세수가 좀 많이 거치기도 하고 여유가 있다고는 쳐도 또 우리가 여기 국고 상환을 또 국채 상환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사실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봐도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245만 명이 대출 규모가 831조라는 한국은행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게 2012년 후에 최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하는 게 정부의 영역이 맞고 정부의 역할이지 갑자기 여기서 물론 25만 원 금액은 많지 않아도 이렇게 100% 간다는 거, 전 국민 간다는 거는 정말 오히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정부가 과연 위기에 대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왜 정부가 저는 이런 논란 같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놓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자꾸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건 전 정부의 재정 철학과 이런 어떤 기본의 어떤 정부 이 어떤 재난 구휼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 김부겸 총리가 80%에 대한 논란마저 거의 국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이런 부분들은 당정 협의를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전 국민에게 돈을 줘서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이게 경기 회복에 마중무 역할을 하기를 좀 기대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최고 단계까지 이 거리두기가 격상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지금 거리두기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소비를 촉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단계적인 좀 접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부터 자영업자들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지원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두리 추경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딱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고통에 맞게 지원하는 원칙들을 채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정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 당국 자체가 어느 정도 한도만 정하는 상황에서만 지원을 하자고 하니까 그 내에서 모든 것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는 건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야가 일단
전 국민 지원에 이런 논쟁을 하기 이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좀 빨리 전격적으로 빨리 합의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로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전 국민 지원이냐 아니 선별 지원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이미 채택을 했고 전 국민 그렇죠. 지원을. 예. 그다음에 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끼리는 실제로 합의했었지만 다시 번복이 돼서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은 지금 선별적 지원으로 정리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하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를 들면 전 국민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취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세금을 받은 다음에도 예를 들면 재난 지원을 주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80과 81% 차이에 의해서 오히려 소득 역진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기준이 뭐야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이 많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보니까는 행정비용이나 신용카드 캐시백을 빼게 되면 1조 한 4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1조 4천억 가지고 예를 들면 철학적인 문제인 전 국민 지원이나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빨리 지원하는 원칙들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추경이야 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전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전 국민 지원의 형태로 좀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11월 달 상황을 봐야겠죠. 11월 달에 만약에 집단 전역이 좀 일정이 달성됐을 때는 네.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갖다가 과거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예상했던 만큼의 소비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재정 당국은 제발 부탁인데 재정에 가드를 착 쳐서 여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코로나 같은 대재앙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무조건 국민이 피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오히려 돈을 버는 계층도 있고, 그다음에 영향이 없는 계층도 있고, 그다음에 막심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내가 제 주위에 수억 번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나 코로나 때문에 돈 번 기업도 많아요. 이런 기업은 돈을 더 세금으로 걷어들여야죠. 이런 기업도 국민 저는 100%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 대기업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게 뭐 있어요? 뭐 월급이 10원 하나 줄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왜 전 국민 지원해 줍니까? 피해 본 게 없는데. 그 돈 있으면 정말 이게 피눈물 흘리며 피해 보는 사람들 전액 100%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소고받은지. 그게 철학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무조건 이게 코로나니까 전 국민 100% 이거는 덕본 계층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행정체계, 복지 시스템 우리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 국회도 제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국회는 뭡니까? 국회는 이제 그 예산을 지키는 이 말은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정부 예산이 방만할 때 불효불급한 예산을 잘라내고 이게 국회 역할입니다. 국회가 앞서서 정부보다 더 퍼주자, 더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 정신에도 안 맞는 거예요. 헌법에도 국회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이게 정액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국회가 오로지 정치적 표결산 때문에 정부보다 더 퍼주자.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정부도 문제고 마지막으로 홍남기 장관 한마디 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항상 이분은 제가 보기에 그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의 길을 안 갈 것 같아요. 이번은 이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은 전부 문재인 정부가 대립해서 야당으로 온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죠. 홍남기 이분은 강원도지사 아마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여당으로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명이 홍백기냐, 홍두삼이냐 계속 반대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쓱 굴복해서 해주고 그것도 지금까지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재정 수장으로서 태도입니까? 따라 저는 세 군데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마 코로나19의 뭐 방역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은 안 계십니다. 전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고 계신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차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고 홍남기 부총리의 뭐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런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당정협의나 이런 데서 계속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알고 계시다시피 여전히 소득 하위 80%를 고수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건지 아니면 이런 이중유의 사태에서는 좀 어떤 그런 판단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당정 협의는 80% 합의가 된 거예요.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80% 지급으로 당정이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면서 그렇죠. 사실상 이제 이것이 합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당론을 바꾸는 소재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전 당론 협의를 우리랑 그러니까 논의도 채 하지 않고 자세하게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전 국민으로 가면 되겠느냐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정부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회가 선출된 권력이 그러니까 정부에게 통제를 할 수 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 자, 국민의 뜻이려니까 정부는 집행해달라.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혹은 기재부 관료들에게 우리가 곧간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곧간직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돈만 집행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우리 환율 문제라든가 우리 국고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기재부는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가두리 이제 예산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은 이제 후대 세대까지도 지금 아무리 지금 급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면은 2차 추경에 저는 합의한 거를 그 바탕으로 조금씩 이제 보완책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른바 신속하고 두텁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20% 증액돼 전 국민으로 가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돈도 돈이지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철학의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좀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도 또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심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뭐 해임 건의안 뭐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서 변호사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좀 소신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인이 영혼이 있는 곧간직이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정부 여당 측에다 설득도 하고 뭐 야당하고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은 달았기 때문에 홍 부총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남은 추경 심사에서 정말 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지도 정말 저는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결국 홍남기 부총리의 포지션 자체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예산 당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뭐 가두리 추경에 대해서도 좀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뭐 일부 주장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간직이니까 최대한 아끼는 거. 국민이 이렇게 공모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재정 당국에 시킨 이유는 국가를 잘 지키라는 얘기겠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계속 내부 논의만 하고 있는데 한번 해외를 가보자라는 얘기죠. 해외 상황 자체가 영국 작년에 재정 적자가 555조 원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71조가 재정 적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보게 되면 선진국 재정 적자폭 평균이 GDP의 13.1%예요. IMF 통계입니다. 우리나라가 3.7%예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별로 폭이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재정 부양책을 보게 되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 재정 부양책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부 재무다 1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볼 때는 한 몇 프로죠?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은 그러니까 3.5% 정도밖에 안 돼요. IMF 기준으로요. 근데 가계부채는 8.6%가 올랐어요. 가장 높게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지출을 줄이니까 국민이 빚을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는 방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당국이 왜 존재하느냐. 국민의 삶을 좋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재정당국이 지출을 줄이니까 국민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가는 방식들은 우리 경제를 더욱더 볼륨을 줄일 수밖에 없는 방식인 거죠. 전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적정하게 예산을 짜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적정하게 예산을 짜고 재정당국이 예를 들면 재난특별 누진세 같은 성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특수한 한시적으로 재난 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얻은 부분이나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방식을 통해서 추경의 확대를 고민해야 되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범주를 딱 정해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내에다가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파일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들을 버리게 된다면 추경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에게 안 준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줄지도 확정이 안 되는 거고 줘봤자 조금밖에 안 주니까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정 당국이 지금과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걱정하시는 게 속도가 너무 빨랐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지 너무 과도하게 안겨주지 않으려면 이 속도에 대한 제한은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 건전성의 핵심은 뭐냐면 예. 국가 GDP 성장률에 따른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잖아요. 네네. 그럼 핵심 뭐겠습니까? 국가 GDP가 성장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성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같은 발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이면서 예. 예를 들면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편적인 지원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전체 경제적 볼륨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적정선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외국 사례를 비춰서 왜 외국은 그렇게 많은 비용들을 재정 지출을 갖다가 적자를 감안하면서까지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통계가 있겠죠. 예. 누구나 이게 모든 통계나 수치를 정확하게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보고 싶은 통계, 수치만 보거든요. 뭐 이제 김정욱 교수님은 뭐 영국하고 이 통계를 비교했지만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게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올해 30만 명 태어났어요. 네. 출산율이 최저 이렇게 30만밖에 안 되는 후손들에게 빚을 산더미로 이렇게 떠넘겨주는 그 여러 가지 속도 이런 것도 이게 또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더 거칩니까? 지금 상반기에 세수 초과가 30조 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서 뭐 부동산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국민한테 세금으로 뜯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소비 축소 효과 큽니다. 집 한 채 있는 분들에게 세금 집세 오르면 이게 소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이게 구축 효과랍니다. 민간이 써야 될 소비를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면 그만큼 이게 그 구축 효과에 의해서 민간 소비가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정부 지출을 풀면 성수 효과가 있어서 뭐 푸는 거에 몇 배 또 소비 진작되는 측면도 있지만 두 개를 감안해 보면 어느 게 옳은지도 모르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뭐 정부가 케인즈 이론처럼 이런 어려울 때 재정 지출 제도 확대를 완전히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좀 이따 놓겠지만 저는 이게 실제 피해본 자영업자 이쪽을 이게 의무기 때문에 그쪽을 두텁게 지원하나 돈의 용도를 제가 문제 삼는 거고 또 이제 그 세금 부분도 왜 이렇게 부동산을 올려서 세금이 세수가 늘어나도록 이런 이게 정책이 악의가 안 맞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한 1년 6개월 넘게 좀 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좀 두텁고 좀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당정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8월 17일부터는 이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해서 피해 지원하는 자금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정말 늘어나긴 했는데 정말 필요한 지원이 알맞게 늘어났을까에 대해서는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모가 831조인데 네. 이제 1조 정도 더 증액한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사실 그게 언발에 저는 오줌누기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저는 사실은 턱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10월 달부터 우리 손실보상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지급키로 했는데 아직도 3, 4개월 남았어요. 지급하려면.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협회 자료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문을 못 닫는 게 버티는 거죠. 낫다고 못 버티는 거예요. 판단하시는군요. 그런데 네. 지금 10월까지 기다리면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게 과연 물론 그것조차도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미증유의 정말 위기에 닥친 봉착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게 효과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물길이 바뀌었으면 지나가는 배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지금 이런 상태라면 저는 기존의 80%든 뭐든 딱 그 자리를 그걸 놓고 그다음에 당초 합의금 바탕으로 지원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주 정밀하게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당정 이게 전 국민이냐 전 국민 아니냐 이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추경 7월 말까지 국회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이번 주의 논의가 사실상 핵심인 건데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 논쟁이 더 국민에게 피로감도 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금액도 사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빨리 지급하고 두텁게 지급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추경 논의가 사실 시급한 거지. 지금 이 논쟁이 더 끌어서 여야가 또 설전으로 비화된다면 저는 굉장히 국민적 실망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소상공인들 참 힘듭니다. 저도 뭐 말씀하신 100% 동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이냐 80% 지원이냐 이런 논쟁을 좀 이제는 좀 그만하자는 거고요. 일단 중단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좀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는데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영업자가 내가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어라는 걸 알아야 그걸 가늠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가 좋은 이유가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나오니까 삶을 갖다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측 가능하다는 예,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그런 걸 빨리 만들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2주인데 제가 볼 때는 4주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한 달을 간다고 얘기하면 서울 같은 경우가 추가 단계 격상된 상태로 그죠? 월세 평균이 165만 원이고요. 예. 전국 같은 경우는 127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뭐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합치게 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규모가 더 크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랬을 때 한 달 이상 이런 비용들을 지출하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년 6개월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정당국이나 정부가 충분한 입장들을 제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빠른 지급을 하겠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은행을 저리대출하겠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안정감 있는 것들을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방역 당국은 강하게 얘기하는데 재정 당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 자체가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얘기해서 자영업자가 힘들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저희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그 국제 결제은행에서 얘기한 게 2019년에서 2020년 우리 그 정부 채무 증가폭이 5.5%예요. 근데 유로존은 17.6%, 미국은 29.1%예요. 전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재정을 막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계속 우리 국내에서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엄청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막 쓰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막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적정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를 들면 가두리 추경해가지고 힘든 분들에게 지원 안 해주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접근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전 국민 그 재난지원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고요. 이게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은혜적으로 시혜적으로 국민들 경기 살리기 위해서 그냥 100%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줘도 이게 국가가 의무 어긴 거 없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근데 그 소상공인 지원은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 헌법 23조 4항을 봐야 돼요. 헌법 23조 4항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해라. 이게 헌법이에요.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거리두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은 특별한 희생, 특별한 피해를 본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해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걸 이게 먼저 하고 남은 돈이 뭐 넘쳐 흐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은혜적으로 주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의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원래는 소급해 줘야 됩니다. 옛날 걸 이게 안 주고 이게 뭉개버리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법을 소급 안 한다 하지만 그게 위헌됩니다.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저는 시점으로 이게 완전한 피해 본 시점부터 소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액수 있죠. 액수도 이게 우리 판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피해를 본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이후의 매출이 감소하면 그 차이만큼 이게 완전하게 보상해 주는 게 우리 헌법의 판례고 정신입니다. 따라서 뭐 국가가 소급도 안 하고 뭐 얼마 조금만 이게 매출에 지원해 준다. 이게 나중에 되면 분명히 위헌 시비가 소송이 붙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국가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이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소급 적용 기한을 이제 지금부터로 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지난해 특히 벌어졌던 그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해주냐라고 지금 뭐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영업자 가계대출 올해 1분기가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를 대비하면 18.8%가 늘었어요. 20%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빚으로 버틴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빚내서 일단 이 시기를 버티고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 변호사 지적한 대로 정부가 저는 사실은 통계라든가 이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기준들이 사실 코로나가 1년 반 이상을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점들이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도대체 행정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점들이 아직도 명쾌하게 매뉴얼이 없다는 게 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다들 생각은 같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두텁게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추경에 대한 문제는 시한 내에 가야 하지만 이분들에게 아주 집중돼서 가야 한 건 분명이고 그다음에 지금 전 국민이냐 전 국민이 아니냐의 논쟁은 오히려 이것이 불효불급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에 접어든다면은 정부가 어쨌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에 대해서는 야당은 지금 어쨌든 이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조금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신 그다음 그 단계별 그런 진행도 지금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회가 지금 이렇게 7월 말까지 정해진 시한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건데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저는 이 하반기 전국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 상황은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경을 대단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지원 등도 아마 대선 주자들,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는 아주 큰 화두이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민생에 관한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선생님 뭐 은유적 표현이겠죠. 예를 들면 표현이 좀 경쾌한 것 정치인이 같긴 합니다. 뭐 좀 사이다시니까요. 예를 들니까 본인 날치기 하라는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지사로 있는 분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국회 내에서 온갖 논쟁만 벌이고 반대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가장 힘들 때 가장 적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계속 서로 토론만 하고 논쟁만 하고 있고 치고받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시간에 힘든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겠죠. 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압박하는 카드이겠죠. 적어도 국회 내부에서 논쟁을 하는 건 좋지만 논쟁 자체가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분들의 피해 시점을 다 놓치는 데까지 논쟁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날치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고요. 저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논쟁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이분들 아무 삶에 문제 없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데 논쟁하시는 학자 전문가분들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논쟁을 하죠. 자영업자분들은 논쟁할 때도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청원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국회에 있는 여야 그다음에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합의를 봐야 된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사항 자체가 번복되는 사태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저희 여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서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로가 정쟁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제발 이런 어떤 재난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쟁의 소재로 쓰지 말아야 된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기초는 누구냐?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터널 끝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다 정치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소위 좋은 날치기 개념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좀 재밌게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했지만 뭐 뒤에 보면 안 하면 뭐 직무유기다라는 발언도 했고 지금 국회 상황이 여당이 압도적으로 더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요, 뭐 사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과감한 날치기 이 발언은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독극물입니다. 사이다가 아니고 이게 독극물이에요.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어느 이게 민주주의 교과서에
민생에게 과감하게 날치게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세 가지만 짧게 지적하면 네. 자, 첫째, 민생과 관계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 법안 중에 예산이든 뭐 지원이든 대부분 이게 민생과 관계되죠. 그럼 이게 대부분 다 과감하게 날치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이 맞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좀 이게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정치는 이게 역지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게 천년만년 180석 합니까? 민주당이 100석일 때 80석일 때 없었어요? 그때도 이게 민생이면 무조건 과감하게 날치게 해라 이렇게 말할 겁니까? 본인들이 이게 소수 야당일 때가 훨씬 많았어요. 이번에 국민들이 과감하게 180석 준 게 날치게 해라고 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본인이 언제든지 야당 될 수 있고 이거 역지사지해야 된다는 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분이 만약에 국가 대통령이 돼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바지 발언을 안 하더라도 이런 이게 과감한 날치기 이런 민주주의 의식 가지고 과연 이게 집권이 됐을 때 어떻게 야당을 존중하겠으며 저는 제대로 할지 상당히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는 좀 다소 격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 후보로서 좀 뭐 당내에서도 품위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뭐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설령 100% 거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국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품격 떨어지는 비유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레토릭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가려야 거죠. 되는데 네. 자, 그 서 변호사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원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입과 세출은 모든 국민과 그들의 대표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국회라는 통제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대리해서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뽑아서 자기 대리인들을. 그런데 그럼 다수결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소수의 의사란 말이죠. 야당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야당의 의견, 민생이라는 것이 정말 포괄적 개념인데 야당의 의견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해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국가대주 지도자급에 맞지 않는 그런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이고 또 저는 이런 거 봐요. 본인이 이제 1차 이제 경선 끝나고 많은 또 지지율에 좀 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본인도 시인했다시피 내가 조금 국밥 고구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2차에 대한 대비 자기의 정체성 혹은 자기 브랜드를 다시 조명하는 차원에서 저 발언을 했다 손 쳐도 저는 저것이 정말 진정한 사이다 발언일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사이다라면은 그것이 그냥 말로만 사이다가 아니라 자기의 비전과 대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원하게 전달돼야지 무조건 뭐 시원하다고 뭐 듣기 좋다고 해서 그게 다 정말 국민들과 공감대를 또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2차 경선을 앞두고 저런 그 과감한 발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저는 뭐 선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처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만큼 또 자기의 어떤 품격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습도 대단히 필요하다. 그 말은 제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선별 지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그냥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감세가 좀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 지금 위기의 남자 중에 한 분이시죠.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가짓자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저희대로 드는데요. 본인이 이제 가족 검증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예를 들면 집토끼를 잡겠다는 식으로 보수 편향적인 좀 행보들과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지지율이 더 떨어졌죠.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1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중도 확장성이 훨씬 더 넓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1위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입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행보인 거죠. 거기에는 뭐냐면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압도적 정권 교체 핵심이 뭐냐면 보수와 중도 유권자 플러스 이탈 민주당까지 합치는 압도적인 소위 압승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본인의 메시지와 행보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향성들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죠. 전 돈 올린 게 본인이 법치를 강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얻었다가 나눠주니 안 거는 게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 헌법에 세금을 거두라고 얘기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확히 재분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야죠. 그다음에 인프라도 집어넣어줘야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세금을 얻었다가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낫다? 제가 볼 땐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정부의 기능을 알고 있는가? 헌법이라는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근데 그러면서 계속 본인은 출마의 변으로 헌법,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세를 하게 되면요. 정부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럼 누가 고통을 보느냐? 국민들이 고통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건전한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정부가 지출을 세금을 적게 걷어서 정부가 지출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모든 부담들이 국민에게 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악순환이. 이것을 깨야 된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말씀하시는 건 개혁적 보수도 아니고 이런 따뜻한 보수도 아니고 좀 전형적인 과거, 전형적인 보수의 입장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압도적 정권 유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중도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중대한 위기다,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발상을 바꿔서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맞게 정책적인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근데 이거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 이런 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이런 데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좀 경제나 안보가 뼛속깊이 보수적인 측면 그거는 이제 있고요. 아마 이제 보수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작은 정부 그리고 이제 그 큰 시장 그리고 이제 보편 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 뭐 생산적 복지 이런 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윤 총장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럼 이게 작은 정부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작은 정부거든요. 큰 시장. 그런 정면에서 보면 이게 그 보수의 철학에는 맞는 발언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중도나 진보까지 확장성에는 뭐 도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철학에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이 뭐 위기의 남자 했지만 뭐 저도 윤 총장이 지금 위기의 남자는 맞아요. 근데 그 여권의 이재명 지사도 위기의 남자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과 최재형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은 이낙연한테 급 쫓기고 있어요. 지금 또 국민의힘 입당한 최재형 원장도 급상승하고 있어요. 네네. 잘하면 이게 그 1, 2등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뭐 유동적인 상황이죠. 사실 뭐 대선이라는 게 대선 직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상황이 좀 여러 가지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본인의 그 스탠스에 대해서도 좀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중도를 포괄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건데 일단은 뭐 집토끼를 잡아놓고 뭐 외연을 확장하는 산토끼를 가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저 재난지원금 논란과 그 조세 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그 아마 저 선택 조건에 대한 조건제로 좀 생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말하자면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조사 뭐 저분이 상식을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세 제도와 재정 철학에 대해서는 소상히 한번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지원금의 특정해서 얘기하다가 세금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정말 조세 정책은 기본은 무엇이고 재정 철학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말 밝혀야 되는데 정말 중도까지 포괄하려는 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가기 위해서는 근데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계층을 소구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양쪽을 다 한꺼번에 취하겠다는 전략은 저는 전략으로서는 조금 하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강체제가 상당히 공고하게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최근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도 지금 뭐 국힘에 입당을 한 상황이고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굉장히 좀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와의 좀 충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또 여당에선 과연 누가 또 앞으로 치고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비하면 난타전으로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가끔 이제 권투로 따지면 이제 벨트 아래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레퍼리 이제 심판이 이제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그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성 지지층 같은 경우가 이재명 지사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컸었어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호남이 출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호남이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입장을 정할지에 대해서 그렇죠. 세 번째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이제 친문 진영입니다. 아마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네네. 친문도 아마 이제 움직일 때 이 세 가지의 지점 플러스 제가 볼 때는 11월 집단 면역과 관련된 국민적인 반응 이 가지가 결합될 것 같은데 지금 1차는 여성과 호남이 좀 이렇게 출렁이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아직 오늘 결정 날 건데요. 아마 3주 정도 아마 경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 자체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격하는 추세인데 3주 정도 공간이 벌어지게 되면 3주 정도의 기간들에서 어떤 열띤 경쟁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또는 중도층 내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의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소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5%에서 9% 차이로 좁혀들 것인가의 문제. 저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대표가 얼마만큼 윤석열 총장과 박빙이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일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막판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출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소위 양강구도, 이윤 양강구도를 흔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뭐 이재명 지사의 발언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당 경선을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 흥행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여당이라면 이게 여당답게 정말 그 치열한 정책적인 이런 게 논쟁 이런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첫째 기억난 게 김경률 회계사. 왜냐하면 이게 국민 배심원단이 그걸 배제했죠. 쓴소리 안 듣겠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나는 게 이번에 그 나훈아도 이게 했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번에 나훈아 씨가 그랬잖아요. 내 바지가 더 비싸다고. 이런 게 바지 논쟁, 김부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기억나는 게 적통 논쟁 있잖아요. 누가 이게 친문에 적자냐, 서자냐, 뭐 적통 경쟁. 이것도 이게 봉건적입니다. 따라서는 과연 이게 여당 경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게 걱정이 앞서고요. 근데 하나 큰 변수는 21일 날 김경수 재판 결과 있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그 무죄를 받거나 또 기사회생한다면 상당히 그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기는 이미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늦을 수 있지만 친문이 대결집하면서 우리에게 이낙연이나 이쪽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걸 보여요. 사실 지금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이 사건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대선판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지 아닌지도 좀 포커스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전략적으로 보면 이슈가 그렇게 반응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확실하게 반문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갖고 색채를 띄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까지 확장성을 가진 그 판결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추미애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수사팀을 꾸려서 했는데 어쨌든 유죄를 이끌었는데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또 뭐 이것이 검언이 재판을 방해했다는 식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친문 진영, 이른바 말하자면 강성 친문 진영의 지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더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2차 경선까지 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면 조금 더 민주당원들에게 보편적 민주당원들에게 확장성을 가지는 데는 이건 조금 결격 사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 법무장관이 자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질 경우에 그러면 법치국가의 기준은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조금 일정 부분의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발언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 지금의 핵심은 뭐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지 마시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돈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섬세히 살펴보시면서 두텁고 진한 지원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최소영 평론가, 김종욱 교수, 서정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